우리나라 삼국지. 제 50부 연애 최후. 서력 436년 장수태왕 24년 북연왕 풍흥은 이 당시 한창 맹위를 떨치던 북위왕 탁발도에게 화친을 구걸했다. 하지만 동방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탁발도는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고구려 장수태왕에게 묵인해달라고 부탁하고 북연을 공격했다. 장수태왕은 선태왕인 광개토태왕이 종족의 예로 받아들인 북연왕 고운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풍씨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위가 고구려의 속국인 북연을 멸하고 요서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용성에는 부여계뿐만 아니라 고구려계 주민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들의 안위도 돌봐야만 했다. 장수태왕은 고심 끝에 고구려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장군 갈로맹광에게 철기병 2만을 주 서변의 숙군성에 주둔하게 했다. 태왕은 북위의 움직임을 살펴본 후 몸소 용성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군사를 서쪽 국경에 진주시켰던 것이다. 이때 북위의 탁발도는 평동장군 아청, 안남장군 고필에게 정기 1만을 주어 용성을 치도록 하고 평주자사 탁발영을 요서장군으로 임명하여 그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를 돕게 했다. 아청은 휘하의 기병들을 이끌고 연나라 백랑성을 차지하고는 전속력으로 용성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용성에 다다른 아청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어느새 용성의 반대편에 고구려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고필이 낭패한 얼굴로 아청을 보며 말했다. 아니, 고구려군이 어찌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까? 아청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경악에 찬 눈으로 고구려 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화친의 약조를 깬 것이 아닙니까? 네, 고구려가 너무도 쉽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어리석게도 고구려의 관계에 보기 좋게 넘어갔구나. 아청의 자주 섞인 말투였다. 이렇게 된 마당에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를 가립시다. 고구려군이 비록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도 고구려군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구려군은 그리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철기병은 일기당천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잠시 사태를 살핀 후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아청은 젊은 시절 연군에서 겪었던 고구려 군사들의 위용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연군 태수의 휘하에서 무장으로 있을 무렵 아청은 두려움을 모르는 혈기방자한 청년이었다. 그는 적병의 창칼이 목줄을 겨눈다 할지라도 결코 기백이 꺾이지 않으리라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 아청의 무쇠 같은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상대가 바로 고구려 철기병이었다.
만리장성을 넘은 고구려군은 소문처럼 맹렬한 속도로 여러 군의 성들을 함락시키고 연군으로 밀려왔다. 아청은 태수의 명을 받고 고구려군을 기습하기 위해 길목에 매복해 있었다. 그런데 정작 고구려군이 눈앞에 나타나자 아청은 그동안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출렁이는 검은 갑옷의 물결은 무쇠로 만든 창칼을 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대한 불가사리처럼 보였다. 아청은 경험은 부족했지만 전장에서의 용맹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자신감도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가 없었다. 고구려 철기병은 상대의 매복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좌우를 경계하지도 않고 곧장 연군성을 향해 당차게 나갔다. 고구려군의 후미가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도 아청의 입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휘하 장수나 군사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이때 고구려군을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떨려오는 몸을 통해 깨닫고 있었다. 당시 전진, 후연 등 여러 나라에도 철기병은 있었지만은 잦은 전란으로 철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에 고구려와 같이 다수의 철기병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철기병이 큰 위력을 발휘하려면 대열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말타기를 익힌 능숙한 기병 아니면은 대열을 맞추어 진군할 수가 없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타기 훈련을 했으므로 늘 말과 함께 생활하는 유목민과 비교해도 승마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대부분이 농민 출신들인 중원의 군사들은 말을 잘 타지 못했다. 흉노, 선비 등 북방민족들도 화북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능숙한 기마술을 바탕으로 위력적인 철기병을 운용했지만 이들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한족의 영향을 받아 농경민화되면서 그 위력이 약화됐다. 반면 고구려 철기병은 전문적인 승마 훈련을 10여 년 이상 받아온 정예병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고구려의 철기병이 화북 여러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닐 수 있었다. 연군성에는 한바탕 태풍이 불었다. 화살비가 내리고 칼바람이 무섭게 불었다.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고구려군의 물결이 성을 넘어 솟구쳐 올라왔다. 아청은 저항조차 불가능한 재난과 같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청은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장군 아청의 명에 따라 북위군은 용성 서쪽에 진영을 만들고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양쪽의 군사들이 서로 틈을 노리며 대치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때 용성 안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북연 조정 내에는 고구려와의 오랜 우방관계를 중시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 당장 눈앞에 닥쳐온 치명적인 위협인 북위와 화친을 해야 나라를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용성 안의 두 세력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고구려와 북위 양국의 대치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가운데 친북위파의 수장격인 상서령 박생이
풍웅에게 독대를 청했다. 폐하, 북위의 세력은 이미 화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구려를 따랐다고는 하나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사옵니다. 사태가 종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북위군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취임 또한 북위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지 않았소. 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사옵니다. 저들은 지금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되어 당황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성문을 열어 진심을 보여준다면 저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구려군에 의지하여 북위군에 대항하는 편을 택하겠소. 풍홍은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었다. 지난날 상서 양의를 고구려 장수태왕에게 보내 원군을 청했을 때 일이 여의치 않으면 고구려로 망명하겠다는 뜻을 밝혀두었던 것이다. 곽생은 풍홍의 뜻이 고구려로 기울었음을 확인하고 위기감을 느꼈다. 만일 고구려군이 입성한다면 북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신하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터였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곽생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골몰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숨을 건질 방법은 북위군이 입성하도록 돕는 길밖에 없었다. 다음 날이 됐지만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 양군은 여전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자 용성의 서쪽 성문이 활짝 열렸다. 곽생을 비롯한 친북위파의 무리들이 선수를 쳐서 성문을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아청은 함부로 나서지 않고 주변 상황을 살폈다. 이를 지켜보던 고필은 답답한 마음에 아청을 재촉했다. 아니, 성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두 손으로 성을 바치는데 어찌 이를 보고만 계십니까? 아무래도 너무 쉽게 성문을 연 것이 의심스럽다. 이는 필시 저들의 속임수일 것이니 섣불리 행동하여 이를 그리쳐서는 안 된다. 아청은 고구려의 구원군이 당도해 있는 이때 풍홍이 그처럼 쉽게 성문을 열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이는 필시 풍홍이 고구려군과 결탁하여 북위군을 성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책임에 틀림없었다. 북위군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곽생은 점점 초조해졌다. 성 안에 있는 반대파들이 금방이라도 이를 알아차리고 달려올 것이었기에 언제까지 마냥 성문을 열어둘 수도 없었다. 그때 성방 멀리서 한바탕 흙먼지가 일어났다. 잠시 후 일대의 군마가 바람을 탄 듯 무서운 속도로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김하군의 선두에서 고구려군을 상징하는 백호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서야 곽생은 기겁을 하고 성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어느새 성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성벽 위로 오르고 있었다. 결국 곽생의 무리는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구려군에게 포위된 상태가 됐다. 곽생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 앞에서 더는 싸울 놈들을 내지 못하고 목을 기다랗게 내려야 했다. 순식간에 용성 위에 고구려 깃발이 오르는 것을 본 아청은 그제야 가슴을 두드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성은 고구려군의 수중에 들어간 후였다. 갈로맹광은 입성하자마자 곽생을 비롯한 친북위파를 제압하고 위풍당당하게 왕궁으로 향했다. 이를 보고받은 북연왕은 양의를 궁 밖으로 내보내 그를 맞이하도록 했다. 양의의 안내를 받아 편전으로 들어선 갈로맹광은 북연왕 풍홍에게 예의를 갖춘 후 장수태왕의 전교를 전했다. 앞으로 북위군의 공세가 거세질 겁니다. 이미 평주부의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군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도 대군을 보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풍엉은 울상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께서는 일단 성 안에 있는 군민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피하십시오. 저희들은 이곳에 남아 잠시나마 북위군의 추격을 막아내겠습니다. 갈로맹광의 권유를 받은 풍엉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도성을 버리고 달아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세 속에서 장수태왕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풍엉은 어쩔 수 없이 신하들로 하여금 비난 갈 채비를 하게 했다. 용성을 떠나는 날, 어가에 올라 성문을 통과하는 풍엉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모든 게 자신의 무능한 탓이었다. 그가 형인 풍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로 북연의 국세는 날로 쇠약해졌고 북위와 고구려 양대국 사이에 끼어 제대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단한 망명객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갈로맹광은 용성의 부녀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피난 행렬의 복판에 세우고 군사들로 하여금 바깥쪽에서 호위하게 했다. 풍엉은 수레에 앉아 참담한 표정으로 뒤를 따른 군사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암울하고 지친 모습을 보며 왕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레가 움직이자 용성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풍엉은 이를 악물며 반드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는 용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풍엉의 무리가 떠나고 난 후 갈로맹광은 군사들을 시켜 용성의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질러 북위군이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고는 대열을 정비하여 숙군성으로 후퇴했다. 성 위로 치솟은 불길은 열흘 동안이나 타올랐다. 수많은 인파와 수레가 동쪽으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은 북위의 아청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여겼다. 이는 필시 풍엉 일행일 것이다. 만일 저들이 고구려로 달아난다면 고구려의 태왕은 이들을 내세워 북연 땅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풍엉을 잡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군사만으로는 고구려군의 위세를 당해낼 수가 없다. 고구려의 철기병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인데다가 수적인 면에서도 아군을 능가하고 있다. 섣불리 쫓아가다가는 애꿎은 군사들의 목숨만 잃게 될 것이다. 아청은 분에 겨워하는 고피를 좋은 말대로 달렸다. 그러나 실은 아청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말을 달려가 고구려 군사들과 건곤일척의 한판 대결을 펼쳐보고 싶었다. 하지만 장수란 기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됐다.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군사들을 책임져야 하는 장수로서의 임무였다. 뻔히 패할 줄 알면서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다. 아청은 지원군이 당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적어도 3배의 전력은 되어야 고구려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평주자사 탁발령은 고구려 군사들이 용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에 지레겁을 먹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평주는 번디 조선을 거쳐 연의 지배를 받다가 광개토 태왕 때에서는 다시 고구려의 관할 아래 놓였다. 근래에 와서 북위의 세력 아래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주민의 상당수가 부여와 고구려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싸움을 몹시 꺼리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북위의 동진군도 진영을 지키고 서서 사라지는 고구려군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북위의 탁발도는 이를 전해 듣고 크게 노하여 신기상시 봉발을 고구려로 보내 풍홍의 소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수태왕이 호락호락 그의 요구에 응할 리 만무했다. 봉발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돌아오자 탁발도는 즉각 중신들을 불러 모아 고구려를 칠 일을 의논했다. 감히 짐을 우롱하고 연땅을 가로채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즉시 군사를 움직여 방자한 고구려 놈들을 응징하리라. 그러자 낙평왕 비가 나서며 극령 만류했다. 고구려는 이제까지 우리가 정벌해온 나라들과는 다르옵니다. 그들과 싸우게 되면 아군이 총력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사옵니다. 더구나 지금은 북쪽의 유연과 남쪽의 송이 호시탐탐 우리를 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자중하시고 훗날을 기약하옵소서. 탁발비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사방의 적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데 섣불리 한쪽으로 대규모의 군사를 움직이면 분명 다른 쪽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주변국들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와도 같아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었다. 탁발도는 끓어오른 화를 참고 고구려를 칠 결심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와 북위는 겉으로나마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여화를 건넌 풍홍은 요동성 근처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는 고구려 장군 갈로맹광이 용성을 깡을이 불태우고 숙군성으로 물러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 북위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는커녕 이제 돌아갈 곳마저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크게 낙담했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목숨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으므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고구려 태왕을 설득하고 그 힘을 빌어 다시 북연을 재건해야 했다. 이때 장수 태왕이 보낸 사신이 풍홍의 진영에 당도했다. 고구려의 도성에서 사신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풍홍은 기대를 가지고 적견실로 나갔다. 풍홍이 자리를 잡고 앉자 고구려 사신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태왕명을 받고 도성에서 온 대형 우부상이라고 합니다. 풍홍은 우부상이 고구려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태왕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풍홍은 우부상으로부터 장수 태왕의 명을 전해 듣고 노여움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용성왕 풍군은 멀리서와 야숙을 하고 있으니 그 군사와 말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거처를 마련해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자상함이 묻어나오는 듯 했지만 자세히 살피면 풍홍을 한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객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성주로 취급하는 말이었다. 이는 고구려가 북연을 완전히 병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었다. 눈치가 빠른 풍홍이 장수태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리 없었다. 풍홍은 화를 버럭 내며 우부상을 보고 외쳤다. 짐은 단지 몸을 의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용성에서 북위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요. 나의 바람은 오로지 용성을 되찾고
우리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요. 그럴 만한 힘을 빌리기 위해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곳 고구려까지 오게 된 것이 왜다. 그런데 어찌 태왕께서는 날 일이 능멸하신단 말이오. 태왕께 부디 나의 간곡한 뜻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소. 풍홍의 의중을 확인한 우부사는 도성으로 돌아가 장수태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아무래도 저 풍홍이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사옵니다. 우리의 힘을 빌어 연 땅을 수복하겠다는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사옵니다. 장수태왕은 우부상의 보고를 듣고 주위의 신하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다. 당장은 북이가 동진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북이가 우리 고구려와 싸울 뜻이 없다면 우리도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전쟁보다는 나라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 싸우지 않고도 주변을 제압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전략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풍홍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옵니다. 만일 그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사옵니다. 이번에 풍홍을 요동성으로 데리고 온 것은 그를 북이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들이 풍홍을 잡았다면 요서 전 지역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편입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홍을 통해 연을 계속 이어갈 뜻은 없다. 그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구나. 장수태왕은 풍홍을 평곽에 두었다가 얼마 후 다시 북풍으로 옮겼다. 그리고 풍년의 태자 왕인을 도성으로 데려와 볼모로 삼았다. 이는 풍홍의 무리가 고구려 영토 내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북풍성에 거하게 된 풍홍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고구려 조정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유폐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행동 반경은 성 안으로 제한됐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엄격히 통제됐다. 볼모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풍홍은 장수태왕에게 더는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장수태왕이 북위를 물리치고 북연의 땅을 모두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고구려에 대한 기대를 거둔 풍홍은 남조의 송으로 눈을 돌렸다. 송에게 있어 북위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고 요서의 평원은 부족한 말의 공급지로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풍홍은 객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통일을 매수하여 송 문제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풍홍의 연락을 받은 송 문제는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겼다. 요동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북위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공급지로서 유명한 요서지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었다. 송 문제는 왕백구와 조차흥을 북풍성으로 보내 풍홍을 데려오도록 하는 한편 고구려 평양성에 사신을 보내 이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송 문제는 욕심의 눈이 멀어 고구려의 반응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장수태왕에게 있어 풍홍은 품고 있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였다. 송 문제가 보낸 사신을 만난 장수태왕은 풍홍이 잔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불같이 화를 냈다. 장수태왕은 곧 장수, 손수와 고구를 비밀리에 북풍성으로 보내어 풍홍을 죽이게 했다. 비록 북위와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친교를 맺고 있는 사이였지만 송이 풍홍을 이용해서 요서 지역을 노린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수태왕은 화근이 될 수 있는 풍홍을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태왕명을 받은 선수와 고구는 송해 사절이 당도하기 전에 풍을 처치해야 했으므로 곧장 20여 명의 수하만을 데리고 북풍성으로 질풍같이 말을 달렸다. 북풍성에 당도한 선수와 고구는 짐짓 송나라 사신단의 선두가 당도한 것처럼 속여서 풍옹과 그의 자손 10여 명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들의 목을 쳤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려던 선수 일행은 마침 당도한 왕백구가 이끄는 송나라의 사신단과 마주쳤다. 왕백구는 자신들의 일을 망친 고구려 장수들에게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풍옹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그들의 앞에 남겨진 것은 싸늘한 시신뿐이었다. 왕백구는 성 위에서 풍옹의 죽음을 지켜본 북연의 난민들을 향해서 외쳤다. 그대들의 왕이 고구려 장수들의 꾀임에 빠져 비참하게 죽었건만 어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가? 모두 일어나 왕의 원수를 축살하라! 풍옹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자 충격에 빠져있던 북연의 난민들은 왕백구의 외침을 듣고서야 무기를 들고 성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수요는 7,000명에 이르렀다. 왕백구는 북연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수와 고구를 에워싸고 공격했다. 선수 일행이 아무리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수천 명의 성난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무사할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선수는 사로잡히는 신세가 됐고 고구를 비롯한 나머지 무사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왕백구는 분이 어느 정도 풀리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임무를 완수하기는커녕 고구려 장수를 죽임으로써 문제만 더욱 커졌으니 돌아가서 송왕을 볼 면목이 없었다. 왕백구는 그 자리에서 어디론가 탈환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처지였다. 북풍성주로부터 왕백구의 난동을 보고받은 요동성주 고율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참변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다. 고율은 당장 요동성에 있는 수비군을 동원해서 왕백구와 북연 사람들을 포위했다. 북연 사람들은 저항해도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무기를 버리고 투하했다. 고율은 왕백구를 포박하여 평양성으로 압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옥에 하옥시킨 후에 태왕의 체호군을 기다렸다. 장수태왕은 이 일에 처리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 영토 안에서 송해 사신이 북연의 난민들을 선동해서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일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송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장수태왕은 심사숙고한 끝에 이번 일을 조용히 덮고 지나가기로 결정했다. 아무래도 북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나라와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리였다. 고구를 비롯한 무사들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태왕으로서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수태왕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는 늘 자신의 판단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들을 생각하면 과연 최선이란 것이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곤 했다. 장수태왕은 하옥되어 있던 왕백구를 풀어주라 명했다. 신하들은 놀란 빛을 띠었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그들도 이번 일에 있어서만큼은 태왕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었다.
장수태왕은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고구려의 태왕이었기 때문이다. 태왕이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다. 그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빠질 것이었다. 왕백군은 송나라로 압송됐고 북풍성에 있던 북연 사람들도 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압송을 맡았던 고구려 사신이 송문제에게 전한 장수태왕의 전언은 왕백구가 고구려에 큰 죄를 지었으며 송나라를 존중하는 의미로 이에 대한 처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송문제 역시 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의 비위를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송문제는 고심 끝에 형식적으로나마 왕백구를 처벌했다. 이로써 양국은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남방에서는 고구려의 남하에 반발하여 모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백제와 신라 모두 고구려를 두려워했기에 자연히 서로 가까워졌다. 평소에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나라들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한 배를 탈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우방으로 간주되고 있던 신라와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백제의 비유왕이었다. 그는 장수태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한 신라 눌지왕의 위기의식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서 고구려로부터 이탈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여겼다. 본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법이었다. 게다가 장수태왕의 고압적인 태도는 눌지왕에게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서력 434년 백제 비유왕 8년 2월 비유왕은 언변이 좋은 달솔 해능을 신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백제의 사신이 당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눌지왕은 이찬 후엽을 돌아보며 물었다. 백제의 사신이 무슨 일로 왔을 것 같소? 고구려 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백제의 비유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 보이지만 야심이 매우 큰 인물이라 하옵니다. 그는 저기를 마음속에 감춘 채 오로지 고구려를 무릎 꿇릴 그날만을 위해 이제껏 묵묵히 국력을 기해왔사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 돌아가고 거련히 새 태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그 기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성을 남쪽으로 옮겨 백제를 크게 압박해오고 있사옵니다. 이제 백제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으니 비유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연계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구려와 혈맹이라는 사실을 그 또한 모르지 않을 텐데 어찌 사신을 보냈단 말이오? 그것이 바로 비유왕의 무서운 점이옵니다. 그는 송 북이와의 교류를 통해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가야와 외를 끌어들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사옵니다. 만일 우리 신라가 백제의 편에 선다면 새로운 동맹국을 얻는 것과 더불어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그들로서는 2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옵니다. 눌지왕은 후엽의 말을 듣고 나니 비유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고구려가 몇 년 전 남쪽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장차 남쪽의 나라들을 모두 정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우리도 고구려에게 굽신거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장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백제와 손을 잡으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사옵니다. 다만 두 나라의 관계는 고구려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할 것이옵니다. 눌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제의 사신을 들도록 했다. 백제 사신 해능은
편전으로 들어와 눌지왕에게 예를 갖춘 후에 아뢰었다. 저희 폐하께서는 오래전부터 귀국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사옵니다. 이제까지는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국이 서로 화합하고 돕기를 바라고 계시옵니다. 그런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사옵니다. 이때 편전 밖에서 높고 날카로운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눌지왕은 그 소리만 듣고도 대번에 명말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눌지왕은 사냥을 매우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해능은 이런 눌지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대흥안녕 부군까지 수소문하여 최고의 명말을 구해온 것이었다. 눌지왕은 말 울음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편전 밖으로 뛸 듯이 나갔다. 편전 앞마당에 햇빛을 뒤집어 쓴 두 마리의 말이 마부의 어루만지는 손길도 귀찮다는 듯 머리를 휘젓고 있었다. 가을날 익을 대로 익은 대추처럼 붉은 오추마와 갓 짜낸 무명처럼 흰빛을 띤 백마가 갈기를 날리며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었다. 이를 본 눌지왕은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왕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자 주변에 서 있던 신하들까지 덩달아 전율했다. 이때 후엽이 왕에게 다가와서 귓가에 살며시 속삭였다. 폐하, 고정하옵소서.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눌지왕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너무 경박했음을 깨닫고는 겸연쩍게 한마디 던졌다. 과연 명마로구나. 크게 만족해서 돌아가는 눌지왕을 보며 해능은 미소를 지었다. 준비한 선물은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옥좌로 돌아온 눌지왕은 차를 청해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해능은 여사를 몰아 밀어붙였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폐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눌지왕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대답했다. 네, 백제왕이 선의를 알겠구려. 백제와 신라는 순망치안의 관계이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다툼만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견원지간으로 지낼 수는 없사옵니다. 천하는 점차 난세로 치닫고 있고 적과 벗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사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요즘 고구려가 신라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고 하옵니다. 그에 비해 저희 폐하께서는 늘 신라를 마음에 두시고 하루빨리 양국 간의 해묵은 원한을 떨어내어 서로 화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옵니다. 해능은 신라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고구려를 내세워 눌지왕을 위협하고 있었다. 백제왕께서 우리 신라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다니 고마울 따름이요. 허나 고구려와는 수대에 걸쳐서 동맹을 이어온 사이인데 어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소. 귀국의 뜻은 충분히 알겠으나 모름지기 나라 간에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소. 금방이라도 넘어올 듯 했던 눌지왕이 돌연 발을 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해능은 초조한 마음에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폐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어찌 강요할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걱정이 되는 바는 고구려 태왕의 의중이옵니다. 신의 단견으로는 그는 여전히 실성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가 만일 실성왕의 아들을 왕위에 세울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해능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자극을 주었다. 눌지왕은 이 말을 듣고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백제의 도성으로 돌아온 해능은 비유왕에게 나아가 신라에 다녀온 일의 결과를 보고했다. 신라의 눌지왕은 확실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사옵니다.
비록 이찬 후엽의 방해로 동맹의 약조를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저들이 먼저 화친을 제의해 올 것이옵니다. 백제의 비유왕 역시 단번에 신라가 넘어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때를 기다려 서서히 낚싯줄을 감아 올려야 했다. 비유왕은 그 뒤로도 여러 방면을 통해 신라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해 9월, 비유왕은 다시 한번 해능을 금성으로 보냈다. 이번엔 깃털이 매우 아름답고 부리가 날카로운 매 한 마리를 예물로 보냈다. 매 사냥에 주로 쓰이는 흔한 매들과는 달리 눈빛이 날카롭고 몸집이 크지만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번 날개를 펼치면 집채만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발톱이 힘이 어찌나 센지 송아지라도 들어올릴 수 있었다. 이 또한 이전에 바쳤던 명마들처럼 쉽게 구할 수 없는 영물이었다. 사신을 통해 매를 받아든 눌지왕은 피어오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백제왕이 보낸 매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수십 마리의 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백제왕께서 짐을 이처럼 생각해 주시니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소. 이 모두가 양국의 화평과 상조를 바라는 저희 폐하의 진정이옵니다. 이에 감동한 눌지왕은 그 자리에서 백제와의 동맹을 약조했다. 물론 눌지왕은 단순히 선물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이때 이미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눌지왕은 고구려의 묵인하에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고구려 태왕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고 싶었다. 신라의 백성들 역시 고구려의 지나친 간섭에 공분하고 있었기에 눌지왕은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고구려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장수태왕도 유독 눌지왕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는 그가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장수태왕의 이러한 태도는 눌지왕에게 두려움과 오기를 한꺼번에 심어주었다. 이는 눌지왕이 고구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백제의 비유왕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었다. 장수태왕의 거만한 태도에 신물이 났던 눌지왕은 드디어 고구려의 반기를 들고 백제와 손을 잡았다. 신라가 고구려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백제와 동맹을 맺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눌지왕이 이처럼 중대한 결심을 하기까지 그의 자존심을 살려준 비유왕의 섬세한 배려와 끈질긴 기다림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었다. 이로써 나제 동맹의 서막이 열렸다. 신라가 비밀리에 백제와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장수태왕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나 당장 북위와 북연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군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대신 신라에 대한 기술 및 경제 지원을 중단했다. 이 틈을 노려 백제의 비유왕은 남조의 송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신라, 가야, 외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다. 비유왕은 이번이야말로 선왕 때의 치욕을 되갚고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고구려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는 산이 아무리 험준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대비와 강철 같은 의지만 있다면 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북연 문제가 일단락되고 북위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장수태왕의 눈길은 남방으로 향했다. 태왕은 이미 첩보를 통해서 백제와 신라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의 배신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칠 수도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신라를 쳐서 눌지왕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명분이 필요했다. 물밑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평온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장수태왕은 여전히 신라의 늘주왕을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군사행동을 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일 뿐이었다. 반딧불만한 불꽃만 피어도 들판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릴 것이었다. 불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인 실직주에서 고구려 장수 고차계가 신라 하슬라 성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차계는 국경의 수비를 맡고 있는 간성의 성주였다. 그는 무용이 뛰어나기는 했으나 호방한 성격에 비해 주변을 살피는 현명함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냥을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간성에 부임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한가롭게 사냥을 즐기곤 했다. 장수태왕은 신라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알았으므로 변경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은 어김없이 고차계가 있는 간성에도 하달됐다. 하지만 고차계는 이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가 보기에 국경은 평온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인접한 실직주는 물론 신라 동쪽 해안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슬라주에서조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애당초 신라가 고구려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고차계는 그만큼 신라를 얕잡아 보았기에 실정의 어두운 평양의 대신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고 여겼다. 서력 450년 장수태왕 38년 나뭇잎들이 제각기 울긋불긋한 옷으로 곱게 차려입는 가을이 찾아왔다. 하늘은 마치 창포를 풀어놓은 것처럼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시원한 바람이 어깨축지를 간지리자 간성의 성주 고차계는 끝내 참지 못하고 시중드는 군사들에게 명해 사냥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는 수하 몇십 명만 거느리고 남쪽으로 사냥을 떠날 계획이었다. 몰입꾼으로 나설 군사들이 사냥개들을 이끌고 급히 모여들었다. 고차계는 급한 마음에 저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문이 열리기 무섭게 앞장서서 뛰어나갔다. 군사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성주를 쫓느라 피짓땀을 흘려야 했다. 성 밖으로 나온 고차계는 말을 타고 달리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마치 자신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사냐를 가로질러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새 전혀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울창한 숲 사이로 길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었다 다시 나타나곤 했다. 고차계는 말의 속도를 늦춰 천천히 주변 경관을 살폈다. 북쪽에서 보기 힘든 화렵수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점호를 받기 위해 도열해 있는 듯 보였다. 바람이 불어 가지가 흔들리자 힘겹게 매달려 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마치 낙하를 즐기는 듯 보였다. 고차계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도 잊은 채 풍경에 빠져들었다. 그때 간신히 고차계의 뒤를 따라온 부상 여상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말했다. 성주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하루 종일 찾아다녔습니다. 정신을 차린 고차계가 우거진 가지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니 멀리 뒷꼭지쯤에서 햇살이 춤을 추었다. 벌써 해가 서서히 그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자연 속에 퍼묻혀 있었던 것이다. 고차계는 그제야 자신이 성 밖으로 나온 이유를 깨달았다. 숲이 우거지고 인적을 찾기 힘들이
분명 사냥감들이 지천에 널려 있을 것이다. 이에 여상이 곤란빛을 띠며 말했다. 이곳은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직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실직주라 하면 신라의 영토였다. 남의 영토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사냥을 하다가 자칫 발각이라도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냥꾼도 아니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의 신분이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자 고차기는 목을 뒤로 젖히며 호탕하게 웃었다. 날이 저무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이런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으리 만무하며 혹 이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느냐. 걱정 말거라. 내 이곳이 마음에 드니 며칠 동안 머물 준비를 하라. 오늘은 풍광을 둘러보았으니 내일부터는 사냥에 나서리라. 여상이 거듭 돌아가자고 충고했지만 고차기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여상은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명해 찬막을 치고 솥을 걸어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 군사들이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는 사이 고차기는 진상에 걸터 앉아 한나절의 감동을 되뇌었다. 아직도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머리가 막지 않았다. 밥 짓는 연기가 우거진 나뭇잎들을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자 이를 신호로 알았는지 하늘에서 먹물 같은 어둠이 쏟아졌다. 산중의 밤은 방심한 사이에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했던가. 어느새 사방은 어두워지고 무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만이 빛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고차기는 천막 밖에서 너울거리는 군사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다시금 숲을 장식하고 있던 단풍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모닥불의 불빛은 마치 따스한 이불처럼 고차기의 일행을 덮어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20명 남짓한 군사들은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가을날 산중의 밤은 소름이 돋을 만큼 추웠다. 군사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모닥불 위에 바싹 다가가 자리 잡고 서로의 몸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거친 파도 위에 조각배처럼 마음이 흔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고차기는 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밖으로 나왔다. 서산한 바람이 고차기의 콧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려왔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강행군에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는 보초조차도 창을 한 옆에 팽겨둔 채 잠들어 있었다. 모닥불은 어느새 사그라져 불씨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차기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한쪽에 놓여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꺼져가는 불씨에 의해 놓고 마른 풀들을 뿌렸다. 불길이 다시 생기를 얻은 듯 혀를 낼름거리며 나무를 타고 올라왔다. 점점 살아난 불길을 보고 있자니 지난번 사냥에서 쏘아잡았던 노루의 칠같이 어둡던 눈이 떠올랐다. 노루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경정맥에 꽂힌 화살을 뽑아내자 피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와 고차기의 얼굴을 적셨다. 핏물이 고차기의 눈에 들어가자 세상이 온통 안개에 쌓인 듯 뿌옇게 보였다. 손등으로 눈에 튄 핏물을 닦은 후에 다시 노루를 쳐다보니 어느새 온통 피범벅이 된 노루의 눈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솟구쳐 오른 불길을 보면서 어찌해서 노루의 죽음을 떠올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고차기는 고개를 내저으며 피곤한 몸을 일으켜 다시 천막으로 돌아갔다. 등 뒤에서 뒤척이던 한 군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차기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사냥은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인적이 드문 숲속이었으므로 짐승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고차기는 살풀이를 하듯이 활시위를 당기고 창칼을 휘둘렀다. 뒤를 따르던 수레는 사냥한 짐승들의 죽음으로 가득 찼다. 한바탕 사륙의 잔치를 끝낸 고차기의 일행은 간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주마간산격으로 달려올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는 길에 찬찬히 둘러보니 웅장한 산의 전기가 골짜기마다 스며들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차계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갈 길을 재촉했다. 숲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니 한때의 군마가 고차계의 일행을 막아섰다. 그 중에서 강파르고 끝이 각진 턱이 고집스럽게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나는 신라 하슬라 성주 삼직이다. 보아하니 고구려의 군사들 같은데 어찌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범했는가? 이는 도발의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록 늙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비수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고차계는 애써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고구려와 신라는 한 지붕 아래 식구와 같은데 내 남이 어디 있겠소? 넌 간성 성주인데 잠시 길을 잃어 이곳까지 이르게 됐소. 널 이해해 주기를 바라오. 고차계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신라의 장수가 순순히 물러나리라 여겼다. 하지만 삼직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는 사냥감이 가득 든 수레를 가리켰다. 그럼 저건 뭔가? 고차계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짐짓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내 잠시 이곳이 마음에 들어 사냥을 했기로서니 무슨 큰일이라고 대고구려의 장수를 이리 핍박한단 말인가? 내 돌아가서 신라 조정이 이 일을 따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삼직은 이런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군사들을 돌아보며 명했다. 내 보아하니 저자들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첩자가 틀림없다. 저자들을 살려보낸다면 내 어찌 조정의 녹을 먹는 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고차계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한갓 신라의 변방을 지키는 성주에게 첩자란 모욕까지 받았으니 자존심이 강한 고차계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차계는 앞뒤 가리지 않고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들었다. 이놈이 그깟 알량한 군사들의 머릿수를 믿고 이처럼 방적이 굴었구나. 내 대고구려의 장수가 어찌 이러한 모욕을 받고도 참을 수 있겠느냐? 당장 칼을 뽑아들고 나서거라! 하지만 삼직은 고차계와 자웅을 겨룰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저들이 간교한 계책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니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직은 고차계를 무시하고 휘하의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500에 달한 신라 군사들은 고차계 일행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차츰 간격을 좁혀왔다. 고차계는 그들에게서 몸서리 쳐지는 살기를 느꼈다. 신라 군사들은 애초부터 고차계를 살려둘 뜻이 없음이 분명했다. 고차계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신라군의 창칼과 기치 속에 갇히자 사방이 어둑해졌다. 이때 여상이 고차계에게 외쳤다. 소장이 어떻게 해서든 길을 열겠습니다. 여상은 함정에 빠진 맹수처럼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고차계가 입을 열 사이도 없이 여상은 신라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람 부는 날 강물에 너울진 노을처럼 여상의 그림자가 요동쳤다. 숲이 군사들의 비명으로 물들어갔다. 마치 단풍이 피를 토하는 듯했다. 이를 바라보던 고차계는 손안에 땀이 흥건하게 고여 자칫하면 칼을 놓칠 뻔했다. 노을은 짧은 절정으로 인해 아름답다고 했던가 어느 순간 여상의 칼이 허공에서 춤추는 듯하더니 신라군사가 내지른 창에 옆구리를 맞고 몸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순간 고차계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사라졌다. 고차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칼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포효를 쏟아내며 적을 향해 송곳니를 세우고 달려들었다. 그의 귓가에 사냥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차계는 결국 사냥을 당하는 처지가 됐지만 배호처럼 의연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 출연 권혁수,
정기항, 이종구, 탁원재, 이윤선, 김태웅, 기경호, 박영화, 원호서, 김명수, 김민성,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 50부 연애 최후.